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하지윤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적인 표현 중에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있죠. 온실처럼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자란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가족에게 사랑받고 성장한 친구들에게 쓰는 말인데요. 친구들이 절 그렇게 불렀어요.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란 지윤이가 뭘 알겠어 라고요.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저희 집이 엄청난 재력을 가진 집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셨고 화목한 가정에서 엄청난 사랑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죠. 그래서인지 전 세상 물정에 둔했고 그러는 바람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일을 당해버린 거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지방에서 마치고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로 처음엔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3년여 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프리랜서가 경제적으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나름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는 일이 끊이질 않고 들어오고 있죠.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경력이 생기면 괜찮은 벌이가 되다 보니 제가 일을 해서 모은 돈도 있고 또 저희 집이 아주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한 집안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 보니 부모님께서 전세 자금도 보태주셔서 전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 전세를 얻어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직업은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늘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라서 하루하루 체중이 눈에 띄게 늘어가는 거예요. 일이 많은 건 감사할 일이지만 체중이 부는 건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걷는 것도 싫고 달리는 것도 싫어서 하루 1시간 정도만 자전거를 타고 슬슬 한강변이나 달리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생수를 사러 매점에 들렀죠. 자전거를 세워두고 매점에 잠깐 생수 사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큰 소리가 들리면서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야, 거기 안 서? 자전거 도둑! 이 자전거 도둑놈아! 매점 앞에서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만큼 제 자전거는 바닥에 뒹굴고 있고 웬 남자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고 있고 난리더라고요. 양복 입은 남자가 저만큼 바닥에 뒹굴고 있는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며 제 앞으로 가져오더군요. 이 자전거 주인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 자전거예요. 어떻게... 매점 맞은편 저 벤치에 앉아서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그쪽 분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매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저 도망가는 남자가 어디선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니 자전거를 보다가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는 냅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도둑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좀도둑인지 놀래서는 자전거를 던져두고 도망가더라고요. 어쨌든 자전거 찾아서 다행이죠. 다음엔 잠깐 매점에 생수만 사러 가더라도 자물쇠 걸어두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양복 입은 남자에게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걸로는 부족한데요. 자전거를 찾아드렸는데 차 한 잔 정도는 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전 차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매점에서 커피 2잔을 사서 대접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 남자가 대놓고 자신을 어필하더군요. 자신의 명함까지 주면서요. 전 블로그 마케팅, SNS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창업해서 이 나이에 여기까지 기반 닦는데 5년 걸렸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전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더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남자는 외모도 준수하고 패션 감각도 있어 보였어요. 이 남자가 저에게 차를 한 잔 사라고 했을 때부터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았어요.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대놓고 그러더군요. 양복 입은 이 남자가 제 자전거를 찾아준 인연으로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좀 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진 내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닌 내가 대학 졸업반 때 돌아가셨어. 지금 내 곁에 가족은 나보다 3살 위인 형뿐이야. 형은 다른 일을 했었는데 내 사업이 번창해지면서 내가 형을 우리 회사로 불러들였어. 직원들을 다 신뢰하긴 하지만 그래도 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회사에 1명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 그래서 형이 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야. 형도 나도 일에 대한 야망이 큰 건 같은데 형과 내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 그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야. 형은 완전한 비혼주의고 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어. 그런데 이 여자다 하는 사람을 그동안 못 만났는데 자기를 공원에서 처음 본 순간 이 여자다 하는 생각이 들지 뭐야. 난 내 확신을 믿어.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공원에서 절 첫눈에 보고 반했고 만약 자전거 도둑이 제 자전거를 훔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을 거라고도 고백하더군요.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걸 혹시나 자기 부모님이 좋게 보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그런 점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오히려 남편이 인물이 좋고 성품이 반듯한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어요. 내 딸이 일하겠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게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런 훌륭한 신랑감이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안심도 되고 말이야. 행동거지도 반듯하고 부모님한테 싹싹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늘 진중한 게 어쩜 이렇게 내 사위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을까? 게다가 자기 사업이 있어 경제력도 있고 우리 딸 평소 힘들게 살진 않을 것 같다. 내 사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과 하나밖에 없는 사위의 결혼이라면서 최고의 결혼식을 치러주셨어요. 비어있는 남편 부모님 자리의 혼주석은 친형이 대신해 주었어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전 바로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신혼집 계약이 꼬여버렸어요. 신혼집 입주까지는 2달 이상이 남아있어서 일단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편이 싱글로 살고 있는 집에서 잠깐 지내기로 했죠. 그리고 신혼 가구들은 2달 뒤에 신혼집 공사와 인테리어가 끝나면 차근차근 드리기로 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남편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남편이 또 선물 상자를 내밀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집에서 첫 출발했으면 딱일 텐데 신혼 기분이 덜하지. 자, 선물. 얘 선물로 신혼 기분 내자. 무슨 선물을 또 주는 거야. 자기가 준 액세서리 선물로 내 보석함이 이제 넘쳐버렸어.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반지며 목걸이며 귀걸이며 보석 선물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 같은 기념일에나 보석을 선물 받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보석 선물들을 받았죠. 이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전 남편에게 그랬어요. 자기야, 선물이 너무 과해. 이젠 비싼 선물 안 해줘도 되니까 우리 적금 들자. 돈 모아서 아파트 평수도 넓히고 빌딩도 사자고. 저는 남편의 선물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남편의 회사 재정이 엄청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제 말에 남편은 그러더군요. 걱정하지 마. 당신에게 보석 선물 하나 해줬다고 우리 회사 흔들리지 않아. 나 당신한테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해주고 싶다고. 내 맘 알면서. 또 생각해보면 연애 기간이었으니까 또 신혼 초기니까 보석 선물도 받지. 아이 낳고 결혼 연차가 쌓여가면 언감생심 이런 선물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남편이 생각해주는 날까지 보석 선물들을 냉큼 받기로 했죠. 참, 그리고 남편과 전 결혼을 하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저녁 밥상을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요. 이 말을 듣는데 나 정말 결혼 잘했다. 정말 최고의 남편이다 라고 생각했죠.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어떨 땐 끼니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제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 남편과 식사 사이클이 맞질 않거든요. 근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면 저는 그 시간에 작업을 좀 더 할 수 있고 남편 식사 걱정을 하지 않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렇게 남편과 한 달 정도 생활을 했는데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차츰 보통 사람들의 생활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그런지 원래 있었던 불면증도 줄어들면서 밤이면 초저녁부터 푹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항상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전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다가오는 남편 생일을 기다렸어요.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 나름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드디어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남편의 생일날이 되었죠.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케이크를 사고 또 일하는 직원들이 먹을 간식도 골고루 샀죠. 남편의 사무실은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거리고 딱 한 번 회사 근처까지 가본 적이 있고 회사 주소와 회사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별일 없이 찾아갈 수 있었죠. 드디어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역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죠. 이 신호등만 건너면 이제 남편의 사무실이다 생각하고 초록불을 기다리는데 남편의 회사 건물에서 남편이 나오더니 건물 모퉁이로 돌아가더군요. 담배를 피우러 가구나 생각하고 저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죠. 남편은 절 아직 못 본 듯 했어요. 다행히도 오늘 제가 후드 옷을 입고 와서 만약 남편에게 들킬 것 같으면 얼른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귀에 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중년 남자는 제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듯 했죠. 장 사장, 가게에 물건은 들어왔어? 오늘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 말이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제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신의 검지로 입을 가리며 쉿, 쉿,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가 더 큰 소리로 아유, 걱정 마. 괜찮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이것만 듣고 누가 알아? 물건 들어온 거면 어서 가게로 가자고. 궁금해서 내가 잠을 다 설쳤어. 이게 뭐지? 가게? 물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 남편은 블로그 마케팅과 SNS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사무실을 가게라고 표현하나? 그럼 물건이란 무슨 뜻이지?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입주해 있는 사무실들의 간판을 보려고요. 그런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 명함에 적힌 마케팅 회사의 간판이 제 눈에 쏙 들어왔으니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횡단보도 건너편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정확히 들어. 내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머즈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생각을 접고 전봇대 뒤에 그대로 숨어 있었는데 연달아 이해하지 못할 장면을 또 보고 말았죠. 남편이 건물 1층에 있는 전당포로 아주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당포? 왜? 내 남편이 왜 전당포로 들어가지? 전당포가 남편 가게인가? 그래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안면을 트고 그러면 서로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는 남편의 동작은 주인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도 느낌이 이상한지. 순간 제 머리카락에 쭈뼛하고 서면서 불안한 예감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이 방금 들어간 그 전당포 이름을 얼른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어요. 다행히 전당포에 전화번호가 있더군요. 제 핸드폰으로 바로 전당포에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제 휴대폰 번호가 전당포 전화기에 표시되면 남편이 눈치를 채고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지 않고 꾹 참았죠. 그리고 남편의 서프라이즈고 뭐고 기분이 영 나질 않아서 집으로 되돌아와 버렸어요. 결국 계획했던 대로 남편 사무실에서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하지 못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조촐하게 생일 축하 파티를 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당포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브런치를 먹다 생각해보니 잠시 친구의 전화를 빌려도 되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서 남편이 어제 들어갔던 그 전당포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가는데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런데 앞불싸 신호가 끝나고 누군가 전화를 받는데 제 예감이 맞았어요. 남편이 전당포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더군요. 전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튀어나올까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아니 사람이 전화를 걸었으면 용건을 말해야지 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더군요. 설마 아닐 거야. 남편이 전화를 받긴 했지만 이 전당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거야. 전 부정하면서도 왠지 모를 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전 멘탈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챙겼어요. 친구가 무슨 일이 있냐고, 누구에게 전화를 건 거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전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온 전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그러고는 여러모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더해봐도 답을 모르겠더군요. 왜 남편은 나에게 전당포 주인이라는 걸 숨겼을까? 혹시 투잡인가? 그리고 그날 휴일에도 출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며 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남편이 늦게 퇴근을 해서 제가 남편 대신 저녁을 차린 날이었죠. 전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죠. 휴일에 다른 직원들도 나와서 함께 일한 거야? 아니면 자기 혼자서 일한 거야? 혼자서 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대표라고 해서 직원들만 막 부리면 되나? 내 회사잖아. 내가 대표잖아.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남편과 마주보며 저녁을 먹다가 저는 타이밍을 봤어요. 전당포 얘기를 꺼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미안해. 그만 먹을게. 오늘 기획안 마무리할 게 있어서 머리를 쥐어짰더니 너무 피곤하네. 씻고 먼저 잘게.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식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여러 생각들로 완전 복잡해졌어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가 본 걸 말하고 물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그 궁금증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실직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지만 입주 청소가 예약된 날이라서 꾸역꾸역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간단하게 집안 정리를 한 뒤에 신혼집으로 달려갔어요. 입주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요. 오늘 신혼집 입주 청소가 끝나면 신혼 살림살이들이 하나둘 배달되기로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날따라 머릿속도 복잡하고
몸도 무겁고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신혼집 청소하는 걸 보러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 청소를 하게 된 게 하늘의 계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신혼집에 갔더니 아침 일찍부터 청소부 2명이 입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부 2명은 부부 같아 보였죠. 그리고 신혼집에는 택배가 벌써 도착해 있더군요.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청소를 하러 집에 도착했는데 택배가 와 있어서 집에 들여놨다고 하더군요. 저는 택배를 열어봤죠. 결혼사진 액자더군요. 스튜디오 직원이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가 끝날 무렵쯤 신혼집으로 택배를 보낼 거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딱 맞춰서 신혼집 주소로 택배를 보냈더군요. 결혼사진은 너무나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놓은 위치에 결혼사진을 걸었죠. 무타공으로 액자를 쉽게 걸 수 있는 소품 거리까지 보내줘서 혼자서도 쉽게 액자를 벽에 걸었죠. 결혼사진을 보니 집안이 화사하니 신혼집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저는 벽에 사진을 건 뒤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구석구석을 더 신경 써서 청소해달라 부탁을 했죠. 그런데 결혼사진 액자를 건 이후부터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자꾸 사진을 쳐다보는 거예요. 베란다 청소가 꼼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청소 여사님을 부르는데 제 말을 듣기는커녕 계속해서 결혼사진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여사님, 왜 사진을 자꾸 보세요? 베란다 청소가 안 된 것 같다고 다시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베란다 청소 다시 할게요. 청소 여사님이 급 당황을 하면서 놀라는 말투로 베란다로 가시더군요. 청소 여사님이 저에게 뭔가를 감추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찜찜하더군요. 그냥 대놓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려고 하던 참인데 마침 제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집들이 날짜를 잡으려고 친구들과 시간을 조율 중이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이사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으로 잡았어. 그때쯤이면 가구랑 전기 제품들도 다 들어오고 한숨 돌릴 것 같아. 나도 금요일 밤보단 주말 낮이 더 좋지. 근데 희주 그 계집애가 주말은 안 된다잖아. 육아 때문이지 뭐. 그러니까 집들이는 금요일 밤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자고. 힘들긴. 집에선 간단하게 준비하고 나머지 음식은 모두 배달시킬 거야. 전화를 건 친구는 저에게 신랑 잘 만나 결혼 잘했다는 둥, 직장 좋고 돈 많아서 좋겠다는 둥, 제가 부럽다는 이야기를 끊이질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 우리가 무슨 돈이 많다는 거야? 회사 대표라고 다 부자야? 아니야, 우린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어. 회사 대표가 뭐 별거니? 부러워할 필요 없어. 괜히 쑥스러워하며 간간히 대꾸를 하는데 저를 힐끔힐끔 보던 청소 여사님의 표정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혼잣말로 잘한다 잘해. 세상 잘 돌아간다. 남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네. 근데 세상이 그리 만만해. 다 하는 만큼 받는 거야.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게 세상 이치라고. 어디 두고 봐. 이 옛말 하나도 안 그러지. 청소 여사님은 마치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듣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일을 하고 계시던 아저씨께서 청소 여사님에게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아무 말 말랬잖아.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어서 청소나 해. 느려 빼다가는 해 넘어가겠어. 아주 한마디만 더 해봐. 입을 꿰매버릴 테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건지 저 들으라고 대놓고 하는 소린지 기분이 어찌나 상하던지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청소 아저씨가 여사님에게 한마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여사님은 하고 싶은 말을 멈추려 들지 않는 거예요. 혼잣말로 구시렁구시렁 해대는데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여사님, 저 아까부터 기분이 너무 상하는데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사님, 저 아세요? 제 남편 아세요? 대체 초면에 왜 그러시는 건데요? 여사님은 청소하러 오셨으면 청소만 하고 일당 받아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자 청소 여사님이 뭔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답답하다는 듯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게다가 옆에 있던 청소 아저씨는 여사님에게 말하지 마 라며 자꾸 눈치를 주고요. 정말 답답한 사람은 여사님이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는 저 아닐까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분들에게 청소 그만하시고 그냥 가시라고 할 참인데 청소 여사님이 참다 못 참겠는지 말을 하시더군요. 사모님, 제가 주제넘게 한마디만 할게요. 사실 저요, 저 사진에 있는 이댁 사장님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저 사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 도둑놈이라뇨.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닮은 사람과 헷갈린 모양이신데요. 알지도 못하면서 입 함부로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대체 뭘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는 제대로 하시지. 저도 어이가 없어서 교양 없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청소 아저씨가 급 당황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청소 도구들을 가방에 챙겨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에이, 이 사람아, 남의 일에 참견 말라니까. 기어코 말을 한 거야. 가자고. 얼른 짐 싸. 오늘 일진인 사납뜸은 그놈의 주둥이 때문에 일단 공쳤네. 이러면서 청소 여사님을 나무라시더라고요. 저 역시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도둑놈이란 말에 제 남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콧방귀를 낄 처지가 아니라 저도 뭔가 남편에게서 느끼는 긴가민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여사님이 툭 건드리니 제 안에 있던 화가 치솟은 거였어요. 청소 아저씨가 현관문을 밀고 나가시면서 오늘 일당 안 받을게요. 더는 일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네. 마무리까지는 하고 가셔야죠. 그럼 저 업체에 전화할 거예요? 두 분이 일하다 중간에 가셨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막 하셔서 기분 나쁘게 했다고요.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러자 청소 여사님께서는 자기 청소 도구를 가방에 다 챙기고서 가방을 짊어매시고서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웬만하면 남의 일에 참견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수다. 새댁이 딸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고객님 남편 말입니다. 얼마나 사귀신 거예요? 잘 알고 결혼하신 거 맞아요? 확실해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까놓고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러자 청소 여사님이 차분히 말을 시작하셨죠. 청소 여사님이 사진 속 제 남편에게 도둑놈 거리는 게 그냥 비아냥거리려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 남편의 정체가 도둑놈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도둑놈이 아니라면 청소 여사님은 자신의 성을 갈겠다고 호언장담하시더군요. 청소 여사님 말씀은 이래요. 청소 여사님이 남편과 입주 청소 일을 하기 전에 어느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오래 일을 했었대요. 그때 그 부잣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놈인 남편이 그 부잣집을 털다가 걸렸는데 제발 선처해달라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도둑질한 거라고. 이번에도 재판 가면 징역 살게 될 것 같다고 싹싹 빌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는다고요. 그러면서 청소 여사님 하시는 말씀이 감옥에 있어야 할 놈이 신혼부부라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자꾸 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회사 대표라고요? 아이고, 젊은 처자 한 명 골로 가겠구나 싶어서 제 하루치 일당 못 받더라도 사실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청소 여사님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도리도리 내저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청소 여사님은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믿고 말고는 본인 자유지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말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 갈게요. 청소 여사님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며칠 전 남편 회사 앞에서 제가 들은 물건이네 하는 단어도 마음에 걸리고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던 그 전당포의 정체도 아리송하고요.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의 뒤를 밟아야겠다고요. 청소 여사님의 말이 사실이면 남편이 자기 과거를 순순히 밝힐 리 없잖아요. 전당포 운영하는 것도 숨기는 사람인데 제가 알아서 캐내야죠.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생각 끝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흥신소라는 곳에 의뢰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전 흥신소에 전화를 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한 일주일 뒤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설마 했는데 청소 여사님의 말이 맞더군요. 남편은 도둑놈이었어요. 절도 경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더군요. 흥신소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준 얘기를 듣고 전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잠시 이성을 잃고 있다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청심환을 먹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전 작정하고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아무래도 그때 횡단보도에서 봤던 남편의 태도가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물건 들어왔나? 하는 중년 남자의 말에 화들짝 놀라던 남편의 태도 말이죠. 사실 흥신소에 부탁하고 싶었지만 단순한 과거 뒷조사가 아닌 장시간 미행을 하는 건 비용이 엄청나더군요. 부담도 부담이지만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미행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여느 날처럼 남편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퇴근해서는 저의 저녁 밥상을 차려주었죠. 그런데 전 남편을 미행하면서부터 조금 먹었던 음식도 좀 채 소화가 되지 않아서 저녁에 집에 와 있던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 남편이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밥을 먹으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배고프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밥상 차리래더니 요즘은 왜 그래? 나도 종일 일하다 와서 피곤하다고. 그런 내가 밥을 차렸으면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섭섭하네. 남편의 말도 있고 해서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더군요. 입안이 까칠한 게 도저히 못 먹겠어. 미안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저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이날은 남편이 저에게 섭섭함을 드러내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행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드나 봐요. 밥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몸은 피곤하면서도 잠까지 오지 않더군요. 다시 불면증이 도진 건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미행 이틀째 날. 이날도 별로 밥 생각이 없었죠. 정말이지 물 한 모금 넘기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은 남편이 저에게 짜증까지 내면서 저녁밥을 먹으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 밥 차려주려고 일찍 퇴근했는데 정말 한 숟가락도 안 먹겠다고? 당신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빨리 먹어. 빨리 먹으라고. 아프니까 더 먹으라고. 먹어야 기운 차리고 빨리 낫지. 남편은 다짜고짜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할 수 없이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녁밥을 먹었죠. 그런데 전날과 달리 저녁 식사 후에 잠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잠에서 깼을 때 저는 감을 잡아버렸어요. 결혼 전에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이 해준 음식들을 먹은 뒤로 잠을 잘 자게 된 이유를요. 그리고 중간중간 다시 불면증이 도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언제인지 생각해보니 남편이 차려준 저녁밥을 먹지 않은 날들이었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저녁을 같이 먹지 않거나 혹은 남편이 늦게 들어와 내가 차려준 날이거나 또 혹은
제가 밥 먹는 걸 거부했을 때 그때 다시 불면증이 도졌어요. 그리고 전 바로 한 가지를 더 추측했죠. 내가 먹는 음식에 남편이 무엇을 넣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제가 먹는 음식이 잠이 잘 오는 무언가를 넣고 제가 잠이 든 후에 남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게 문득 또 궁금해졌어요. 곰곰이 생각한 전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미행 3일째 되는 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친정에 가서 며칠 지내다 와야 할 것 같아. 아빠가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엄마가 불안해하셔. 접촉사고라서 별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빠도 연세가 있으시고 또 엄마 심장 약한 거 알지? 며칠만 두 분 곁에 있다가 안정 취하시면 올라올게.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결혼식 이후로 아버님, 어머님 한 번도 못 뵀잖아. 당신 사무실 일은 어떡하고. 그리고 당신 와 있으면 엄마 쉬질 못해. 당신 삼시세끼 뭐 해서 밥 먹일까 생각하느라고 말이야. 혹시 아빠 상황이 좋아져서 엄마 컨디션도 좋아지면 그때 연락할게. 그땐 꼭 내려와줘. 미안해. 신혼인데 집 비워서.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을 하니 제 심장이 엄청 날뛰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저는 남편에게 잘 둘러댔죠. 남편에게는 지방 부모님 댁에 다녀온다고 속이고 남편을 미행하기 위해서 저는 친구 차를 빌려서 저희 집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드디어 저녁 8시가 넘어가고 남편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집으로 올라갔고 거실불이 켜지더군요. 빌린 친구의 차 안에서 보는데 남편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잠깐 눈을 붙이는 것 같았어요. 밤 12시가 되니 거실에 불이 꺼지더군요. 남편이 밖으로 나올 것 같았어요. 역시나 공동 현관으로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양복 차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모자가 달린 까만 점퍼에 까만 바지에 까만 운동화에 까만 야구 모자를 쓰고 있더군요. 그리고 도로로 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빌린 친구의 차에 시동을 걸고 냅다 남편이 탄 택시를 뒤쫓아갔어요. 남편이 탄 택시가 어느 부잣집 동네에 멈춰 섰어요. 남편이 택시에서 내리더군요. 남편의 야구 모자 위로 잠바가 달린 모자를 그 위로 뒤집어 쓰고 손에는 까만 장갑을 끼웠더군요. 저도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남편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보는 듯 했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제 몸을 감췄어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더군요. 아마도 주변의 자동차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고급 세단 차 문을 능수능란하게 열더군요. 한두 번 열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차 내부에 올라탔어요. 차 안을 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차량 털이를 하는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고 말았죠. 청소 여사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의 정체는 정말 도둑놈이었어요. 심장이 떨리고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빨리 이곳으로 와달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남편이 있는 곳을 향해 동영상을 찍었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말이죠. 신고를 한 뒤 1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오더군요. 경찰차를 본 남편이 세단차에서 내려 잽싸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반대편에서도 경찰차 한 대가 더 오더니 남편을 가로막더군요.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려 남편을 잡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서에 붙잡혀갔죠. 그렇게 전 남편이 평생 저에게 숨기고 싶어 했을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제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말이죠. 경찰이 남편을 조사한 후 알게 된 범행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이 그러더군요. 장우인 씨는 절도범입니다. 자신이 훔친 물건들을 리폼해서 되팔아 넘긴 혐의도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사무실은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고 이곳에서 직원들과 작물 리폼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전당포에서 훔친 작물을 매매도 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작물을 파는 등 별짓거리를 다 했더군요. 같이 일하는 친형도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남편과 같은 도둑놈이고 세공사더군요. 도둑질한 보석을 들키지 않게 조금씩 모양을 변형하는 일을 하더군요. 본인들이 절도한 작물들이 들킬까봐 일부러 알아보지 못하게 세공을 하는 식으로 머리를 썼던 거죠. 허술하게 훔친 작물들을 팔았다가는 예전처럼 들켜서 깜빵에 가면 안 되니까 친형제가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은 경찰에서도 남편 일당을 쫓는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 일당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아주 교묘하게 단서 하나 없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경찰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그 단서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는군요. 그런 가운데 저의 신고로 드디어 도둑의 목덜미를 잡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경찰은 남편의 전당포와 마케팅 사무실을 수색했는데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에서는 잠이 잘 오게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들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어디에 사용했냐고 묻자 아내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아내가 먹을 음식에 넣었다고 자백했고 저는 그 성분들 때문에 푹 잠을 잤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자는 시간에 남편은 밖으로 나가 도둑질을 한 거였어요. 경찰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하나의 검증도 해보지 않고 이 도둑놈이 하는 모든 말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놈에게 속아서 제 인생을 맡기고 결혼까지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놈 하는 말을 다 믿고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까지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이게 다 헛짓이었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친구들을 불러서 저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죠. 그 자리에 왔던 친구들이 모두 잘 나가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을 믿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남편 친구라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남편이 부른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전 이것도 모르고 감쪽같이 속았죠. 아주 작정을 하고 날 속였네. 나 완전히 사기당했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와버리더군요. 정말이지. 이렇게도 사기를 당할 수 있구나. 사람 하나 속이는 게 그리 어렵지 않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저와 남편의 대질 신문이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했던 도둑질과 그리고 저에게 잠이 쉽게 오도록 하는 제품을 먹인 것을 모두 인정했다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공원에서 우연히 절 봤는데 첫눈에 반한 건 진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자전거 도둑이 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저에게 용기 내어 차 한 잔 마시자고 한 거라고 해요. 내가 도둑놈이란 걸 당신에게 속인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반했고 지금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야. 믿어줘.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옥바라지라도 해줄 줄 알았어? 이 도둑놈 새끼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사기죄로 영원히 깜빵에서 썩게 만들 거야. 저는 분을 참지 못했어요. 경찰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저의 흥분은 가라앉질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쌍욕들을 남편에게 퍼부어버렸죠. 남편은 자신의 구구절절한 애원에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그리고 진짜 본성을 제 앞에서 드러냈어요. 네가 날 미행했다며? 이걸 확... 대체 어떻게 네가 내 사업을 한 거야? 누가 알려줬는지 풀어. 그 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멍청한 니는 평생 속이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한테 내 정체말한 그 인간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너 말이야. 나 미행했지? 사람 뒤 밟는 것도 엄연한 범죄인 건 아니야? 나도 너 신고할 거야. 콩밥 좀 먹어봐 너도. 멍청한 년?
웃기고 있네. 작정을 하고 속이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 멍청한 게 죄니? 너같이 작정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 남편은 도리어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모든 보석들을 경찰에 반환했죠. 남편은 그 작물들을 하나하나 어디서 훔친 것이고 친형은 어떻게 세공을 했는지 다 설명을 하더군요. 훔친 물건인지도 모르고 전 좋아라 그 보석들을 치렁치렁 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네요.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하고요. 재판 결과 남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일당 2명과 함께 징역 4년에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남편을 사기 결혼으로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승소했죠. 이런 놈은 죽을 때까지 깜빵에서 살아야 할 놈인데 징역은 5년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법은 너무 솜방망이인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군요. 전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을 할까? 만약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한다면 저희 부모님이 받을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 날 생각 끝에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남편은 감옥에 있다고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어느 정도 충격이 가신 뒤에는 펑펑 우셨어요. 어쩌다가 내 딸이 그런 인간을 만났느냐고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결혼 2달 만에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하자고 전 도리어 부모님을 위로해드렸죠. 부모님을 속였더라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오히려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나니 차라리 제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전 청소업체에 전화해서 그날 저희 신혼집에 청소를 온 여사님의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고 만나 뵙고 싶다고 했죠. 그러고는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전 청소 여사님을 보자마자 큰 절을 드렸어요.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에 도둑놈과 이혼했어요.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도둑놈하고 평생을 부부로 살 뻔했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사실 세대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속으로 궁금했어요. 그 나쁜 자식이 혹시나 세댁한테 해코지하지는 않을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날 저도 그놈이 도둑놈이라는 걸 세댁한테 말해야 할까 속으로 몇 번을 고민했어요. 보아하니 도둑놈한테 속아서 결혼한 건 100% 맞는 것 같고 내일 아니니까 그냥 말자 싶다가도 그래도 내 딸 같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래도 세댁이 내가 한 말을 미친 개가 짖는다 생각하지 않고 의심을 하고 남편 뒤를 캐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잘했어요. 그런 자식하고 맺은 인연은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세댁 새삼 살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저는 끝내 청소 여사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그렇게 전 청소 여사님 덕분에 도둑놈과의 부부 인연을 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제가 사기 결혼을 당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제가 도둑놈과 결혼을 했다고 제 입으로 말하겠어요. 쪽팔려서요. 친구들에게는 천천히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이고 남편의 정체에 대해서는 평생 비밀로 할 생각이에요. 제가 어떻게 도둑놈하고 부부가 되었는지 전 요즘도 분하고 억울해서 자다가도 어이가 없어서 벌떡벌떡 일어난답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 쓸어 담을 순 없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끝이 없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제 인생 사는 게 답일 거라고 전 요즘 제 자신에게 말을 한답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일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답이겠죠.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겨낼 거예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길 바랄게요.